안녕하세요. 대전문인협회 부회장 김종윤입니다.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가을의 뒷모습, 가을의 꼬리가 눈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11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네요. 바람 한 점 없이도 우수수 떨어지는 가로수의 나뭇잎이나 한 보자기씩 두 보자기씩 쏟아져 내리는 노란 은행잎을 볼 때에 새삼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의 소중함을 느끼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 대전문인협회에서는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인 아트 체인지업으로 대전문학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4분의 강사분을 모시고 문학 향기에 흠뻑 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4번째 문을 열어주실 분은 고양시에서 오신 공광규 시인님이십니다. 공광규 시인님 인사하시죠? 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대전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대전문인협회 회장이신 손혁건 시인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공광규 시인님이야 뭐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대중으로부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시인이신데요. 그래도 자세한 설명을 우리 손혁건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대전문인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전문학 아카데미입니다. 오늘 그 4번째 시간을 역시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와 주신 공광규 시인께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공광규 시인 자세한 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광규 시인은 1960년생이시고요. 단국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바 있으셔요. 그리고 1986년 월간 동서문학으로 신인문학상을 받으시면서 등단을 하셨습니다. 시집으로 대학일기, 마른잎 다시 살아나, 지독한 불륜, 소주병, 말똥 한 덩이, 담장을 허물다, 파주에게, 서사시 금강산이 있고요. 또 산문집으로 맑은 슬픔과 논문집에는 신경림 시의 창작 방법 연구가 있고요. 시론집으로 시쓰기와 읽기의 방법, 또 시창작 교재로 이야기가 있는 시창작 수업, 평론집도 있습니다. 여성시 읽기의 행복. 이렇게 아주 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문학적 역량을 활짝 펼치고 계십니다. 이런 문학적 업적에 힘입어 제1회 신라 문학대상을 1989년도에 수상하신 바 있고요. 제4회 윤동주 문학대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동국문학상, 김만중 문학상의 금상을 수상하신 바 있고요. 또 제14회 현대불교문학상, 제1회 고향 행주문학상, 또 디카시 작품상 등을 수상하셨고요. 제4회 신석종 문학상, 또 제9회 녹색문학상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너무 그 수상 경력이 화려하셔가지고 제가 다 소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을 저희 대전문인협회에서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소개할 내용이 많으네요. 너무 그리고 소개할 때 보니까 1960년대 네. 60년생이시라고 네. 그러면은 이제 60을 살짝 넘기시는 나이가 되셨나요? 그렇죠. 이제 뭐 60이죠. 그러면은 등단하신 지는 올해로 몇 년째 되시는 86년에 했으니까 이제 34년째죠. 예, 34년 동안 한결같이 시를 위해서 시를 쓰고 강의해 오시고 하는 그 부지런함과 물론 그 시인으로서의 재능과 능력이 있으시니까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인이시기도 합니다만 소개하는 거 보니까 참 많은 작품 활동을 하셨네요. 그냥 30년 넘게 했으니까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서 아마 우리 일반 대중들에게도 사랑받는 시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가 참 기대되는데요. 이번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아트 체인지업 대전문학 아카데미는 대전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후원하고 대전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 문학 아카데미 주제는 시를 읽고 쓰려는 당신에게 2번째 마당입니다. 그리고 그 강의 중간에
공광규 시인님의 대표적인 시 소주병이라는 시를 우리 김기훈아 시인께서 낭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광규입니다. 시를 읽고 쓰려는 그대에게 시적 발상, 이건 어떻게 하나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기본은 뭔가 하면 이 사물 A를 사물 B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A를 사건 B로 바꾸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관념 A를 관념 B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물이나 사건이나 이 관념을 다른 사물이나 사건이나 관념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시다. 이것만 하면은 시의 기본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가 잘 안 되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물, 사건, 관념 A를 사물이나 사건, 관념 A 다시, 그러니까 A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이를테면 이거예요. 장미를 아름다운 장미, 이거 이렇게 한다든가. 이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이 시가 잘 안 됩니다. 여인을 아름다운 여인,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사물이나 사건 관념 A를 사물이나 사건 이 P로 어떻게 바꾸나 이걸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제가 이 남산 있죠. 남산, 서울에 있는 남산, 그 이 중턱에 산림문학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하고 내려오다가 충무로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이 구청이겠죠. 구청에서 이렇게 가을이니까 이 국화분을 이렇게 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국화를 보니까 어떤 이런 이 질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 질서가 있어 보이죠. 이 큰 꽃이 있고 작은 꽃이 있고 꽃의 크기도 비슷하고 또 작은 꽃의 이 크기도 비슷하고 뭐 꽃몽오리죠. 꽃몽오리도 비슷하고 이렇습니다. 또 잎들도 푸른색들이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시로 한번 정리해 볼까 이런 고민을 제가 했었죠. 하다가 이렇게 몸빼 바지 무늬로 이렇게 이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몸매를 잊은 지 오래된 어머니가 일 바지를 입고 밭구랑 논두렁으로 1년에 넘게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벗어놓은 일 바지에 꽃들이 와서 꽃무늬 물감을 들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했습니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어디서 많이 봤던 무늬, 어디서 봤던 심상, 어디서 많이 봤던 이미지였어요. 근데 보니까 어머니가 입고 계셨던 이 몸빼 바지 그런 무늬였어요. 그래서 몸빼 바지 무늬로 제목을 잡고 이렇게 몸빼 바지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 사실은 이가 시가 됐습니다. 이거를 요즘에는 디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디카시도 좋은 디카시이지만은 또 뭔가 하면은 문자만 가지고도 한편에 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사물 A 이 소국을 봤을 때 이 사물 B 몸빼 바지 무늬로 바꾸는 능력, 이게 바로 시쓰기의 능력이고 시의 기본이다. 이거 A를 B로 바꿀 수만 있으면 일단 C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제가 일단 몸빼 바지 무늬라는 이런 시를 보여드립니다. 또 한번 볼까요? 네, 이건 대구에 있는 이제 그 경북대학교 교정에 제가 이제 갔다가 그러니까 연못이 있어요. 학교 교정은 대개 이제 연못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수련이 이렇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수련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못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연못 속에 뭐가 물고기가 있나? 뭐 아니면 뭐 혹시 뭐 이 수련 이 필 이런 꽃봉오리라도 있나 하고 이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없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앉아서 들여다보니까 어떤 질서가 있어 보여요. 질서. 어떤 질서? 아까 이 소국에서도 어떤 질서가 느껴졌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면은 뭡니까? 다 둥글잖아요. 둥근 모습인데 한쪽이 뭐예요? 이 떨어져 나, 이 케이크를 한번 잘라낸 듯이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떤 질서가 보이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런 이제 이 생각을 했던 거죠. 한참 있다가 딱 떠올랐어요. 뭘까요? 이런 식으로 수련집 초등학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수련집 A를 초등학생으로 이렇게 뭐요? B로 이렇게 맞는 거예요. 전환을 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이 시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돼도 일단 시가 됩니다. 수련집 초등학생들이 교문을 빠져나오며 하교 중입니다. 등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누가 듣든 말든 입을 벌리고 종알거립니다. 보니까 이 문자를 읽고서 이 수련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죠? 저희가 이 하교 시간에 한번 초등학교 정문을 한번 이 생각해 보시면 뭐 아이들이 막 빠져나면서 막 제잘제잘하고 뭐 시끄럽잖아요, 그죠? 다 입을 벌리고 다 얘기를 합니다. 누가 듣든 말든 뒤에서 앞에서,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수련집 A를 초등학생 B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A를 B로 이 전환하는 거 이것만 기본이 되면은 일단 C가 되고 이게 C의 가장 기초다. 그겁니다. 그런데 앞에 이 수련집 초등학생이라는 것이 보면은 이렇게 고2 전국 뭐죠? 학력고사 이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디카시가 나온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디카시가 이 이제 고등학교에도 알려지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됐죠. 이 작년 일입니다. 작년에.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다음에 지금 같은 가을이죠. 가을길을 걷다 보면은 이런 광경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언덕을 보면은 이 뭐가 피어 있습니까? 꽃들. 꽃 이름 아시나요? 네, 쑥부쟁입니다. 쑥부쟁이가 있고 그러니까 민들레, 늦게 핀 민들레도 하나 있네요. 이렇게 쑥부쟁이 이제 모여 피는 것 뭐 많이 보셨겠지만은 또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들판에 가보면 저렇게 밀집되어서 쑥부쟁이가 피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저것도 어딘지 모르게 어떤 질서가 있어 보이고 시로 한번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서 시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 장면 A를 이 쑥부쟁이가 이렇게 밀집되어 피어있는 이 언덕의 이런 상황을 이걸 어떻게 묘사를 해볼까? 어떻게 비로 한번 묘사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복사했어요. 복사. 카피기 있죠? 카피기. 복사. 프린트기. 이렇게 해봤어요. 들판이 밤하늘을 복사했어요. 이거예요. 쑥부쟁이는 은하수, 민들레는 오래 지지 않는 주먹별. 이렇게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이게 시의 기초입니다. 시의 기초. 어딘지 모르게 시가 덜 된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덜 됐지만은 여기서 더 시를 늘려서 만들면 되겠죠. 그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A를 B. 뭐예요? A. 이런 쑥부쟁이하고 쑥부쟁이하고 민들레 한 송이가 핀 이런 이 언덕의 이 광경을 밤하늘 은하수가 있고 오래된 큰 별, 주먹처럼 큰 별 이걸로 B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것도
시의 기본이다. A를 B로 만드는 기본이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뭡니까? 시들이 굉장히 밋밋한 겁니다. 뭐 이거 이 꽃 다 알죠? 굉장히 흔하죠? 뭐 샘퍼티야? 뭐 이렇게 하죠? 굉장히 강렬합니다. 색깔이. 빨간 잎이 있어요. 저 빨간 잎이 있고 저 안에는 이 푸르스름한 못생긴 꽃들이 있어요. 근데 뭡니까? 실제는 저 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니라 저 빨간 잎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이걸 키우거든요. 키우는데 벌나비는 뭡니까? 벌나비는 저 빨간 이 화려한 이 꽃의 색깔을 보고서 날아드는 거죠. 날아들어서 저 못생긴 꽃에 가서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뭡니까? 열매가 열리는 거죠. 꿀을 따고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합니다. 이걸 보고 저도 생각이 났어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어려서 누군가 하면은 저희 큰 할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저 오촌, 그러니까 당숙이죠. 저희 당숙이 홍성에 살아셨는데 그게 났어요. 보면은 뭡니까? 입은 나비나 벌을 유혹하기 위한 거고 실제는 뭔가 하면은 뭐죠? 이 생식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때 저희가 옛날에 뭡니까? 이 아들이 필요하잖아요. 아들이. 그래서 아이를 못 낳아. 특히 아들을 못 낳으면 다시 뭐죠? 철을 얻습니다. 그죠? 얻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그 큰 분한테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부잣집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고, 잘 사니까 당연히 미모도 괜찮고, 이런 부잣집 출신의 그 여성이 시집을 왔는데 이게 아이가 안 생기니까 뭐죠?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왜 아이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 제사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후손한테. 그래서 다시 소시를 드렸어요. 소시를 드려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소실이 젊었지만 굉장히 사실은 못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시를 이렇게 썼어요. 수리한 당숙모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자꾸 못생긴 작은 당숙모가 아이를 낳으러 첩으로 들어왔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잎에 둘러싸인 자꾸 못생긴 것. 옛날 작은 당숙모가 자꾸 생각납니다. 이렇게 써요. 가엾은 아이를 낳으러 들어온 젊으나 못생긴 이런 당숙모를 제가 뭐죠? 이 포인세티아, 이 화분에 심어진 꽃을 보고 이렇게 상상을 한 겁니다. 뭐예요? 이 포인세티아 A를 작은 당숙모 B로, 큰 당숙모와 작은 당숙모 B로 이렇게 전환을 시킨 거죠. 바로 A를 B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런 발상이 필요하고 A를 B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시쓰기의 능력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 오리 2마리가 막 저녁에 금빛이잖아요. 저녁에 막 귀가하는 것 같아요. 가재두리가 막 이렇게 헤엄쳐가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쓸까? 이건 어떻게 썼으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부부로 표현할까? 일터에 나왔다 돌아가는 부부? 저녁에? 하여튼 그것은 한번 생각하셔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 그러니까 A를 B로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뭐 오리 2마리가 뭐 이렇게 황혼, 호면을, 호면에 파문을 만들며 뭐 건너간다. 뭐 이런 표현으로서는 이게 별로예요, 사실은. 이걸 완전히 B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방금 했던 이 부부 오리 2마리가 뭐 저녁 호면을 파문을 만들며 건너간다. 이러면 A가 A 다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C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B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시를 만드는 기본이다 이겁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시는 인생에 어떤 도움을 주나 이겁니다. 시는
인문 교양을 갖춘 전인적인 사람을 만든다. 다음에 정직한 사람을 만든다. 올바른 민족관과 주체성을 갖게 한다. 창의적 지도력을 갖게 한다. 사람의 운명을 아름답게 한다. 창조적인 사람을 만든다. 정의로운 사람을 만든다. 염치 있는 사람을 만든다. 현실을 잘 알게 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공자. 인문적 교양을 갖춘 전인적인 사람을 만든다. 그겁니다.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공자를 먼저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논어를 먼저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요. 대학 국문과를 가면 꼭 뭐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먼저 공부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낸 책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창작 수업이 있습니다. 맨 앞쪽에 제가 소개한 책입니다. 여기는 동양의 시작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사서 3경, 사서 5경 중에 이 시를 인용하지 않은 이 경전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이게 원래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취급을 했고요. 시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볼까요? 이 논어의 얘기입니다. 논어. 제자들아, 니들은 왜 시를 배우지 않느냐? 시는 사람의 감정을 일으키며 사물과 사건을 자세히 살피게 하고 서로 어울리게 하며 비판하고 원망하게 하며 가까이 있는 어버이를 섬길 수 있게 하며 멀리는 임금을 섬길 수 있게 하고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제자들한테도 시를 열심히 공부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시에 대한 시가 뭐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이렇게 했지만 자기 아들한테도 아들이 이렇게 마당을 지나갑니다. 뭐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뭐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항상 아들을 뭐예요? 항상 이 채찍질을 하잖아요. 뭐 재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공부 안 하냐? 똑바로 살아라. 이런 걸 계속 지적질하니까 아들은 거의 피해 다니잖아요. 공자가 마당을 지나는 아들을 불러요. 아들아, 시를 공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시를 배우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단다. 다시 말하건대 시를 배우지 않으면 담장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 같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뭐예요? 가장 흔한 얘기 뭐예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알아야 면장이 뭐예요? 청양군 남양면 그 면장이 아니에요. 바로 담장을 마주하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알아야 이 면장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를 배우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답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또 이랬어요. 시를 배워도 정치와 외교 업무를 주었을 때 일 처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용없다. 이겁니다. 당시에는 시만 배우면은 취직을 잘 할 수가 있었어요. 공자는 뭐예요? 왜 스승인가요? 왜 참된 스승인가요? 왜 진정한 스승인가요? 자기 밑에서 공부한 사람은 자기가 다 굉장히 취직을 열심히 시켜줬어요. 취직. 다 사실 다 잘 됐어요. 이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자기 제자들을 다 심어놓고 올바로 가르쳐서. 가장 기본은 뭐였겠어요? 시였어요. 시. 근데 시라는 건 뭔가면은 시라는 건 이 정치의 기본이었어요. 그게 뭔가 먹고 사는데 기본이었어요. 당신 뭐겠어요? 일단 공부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예요? 농사 짓거나 이거 아니에요. 목축하거나 이거잖아요. 뭐 지금처럼 큰 주식회사가 있는 것 같은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공무원이 되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다 목축이라든가 벼농사, 쌀농사 이런 것. 중국은 또 다른 농사가 있었겠지. 이런 것뿐이 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 공부를 하면 다 시를 배워야 돼요. 배우고 이 관리들, 공무원들의 역할이 뭐겠어요? 이 정치하는 거하고 외교 업무는 뭡니까? 이웃나라하고 이 교역을 하면서 잘 지내는 것, 문화 교류를 하면서 잘 지내는 것,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 시 공부하는 사람들, 이 공무원들, 이 문자를 아는 지식인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양반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열심히 했죠. 왜냐하면 공부해서 과거 이런 시험에 진사라든가 이런 조그만
시골의 시험이라도 합격해야 사실은 그 집안에 체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공부를 게을리하고 그러면 뭡니까? 그 집안 아무것도 안 되죠. 인정을 못 받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 당연히 사서오경이니까 시경 시를 배워야 되고 그래서 다 시를 썼죠. 그래서 옛날에는 시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좋은 시를 많이 못 썼기 때문에 좋은 시 많이 썼겠죠. 그렇지만은 좋고 좋은 시만 세월이 가면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를 공부할 때는 맨 먼저 저는 이 논어부터 저는 읽습니다. 같이 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어의 시학, 논어의 시론이 있어요. 공자 시론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시는 정직한 사람을 만든다. 이거예요. 지난번 강의에서도 사무사 이 얘기를 했죠. 시는 거짓 없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짓 없는 마음을 표현하니까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를 쓰다 보면 뭐예요? 자꾸 이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정직하니까, 정직한 말을 하니까, 정직한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 문인들이 엄청 많은 필화를 겪잖아요. 필화를 겪잖아요. 필화를 겪어요, 사실은. 고대부터. 이를테면 단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기 피렌체에서 쫓겨나서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왜 못 돌아왔죠? 그 교황을 비판하기 때문에 뭘로? 글로, 뭘로? 이 신국이라는 그 작품으로 비판했어요. 그냥 지옥에 보내버렸어요. 교황을. 왜요? 하나님을 팔아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말로 실제 교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없는 그거를 자기 마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해서 쫓겨난 거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뭐 감옥 간 사람들 많잖아요. 문인들 중에. 지금도 살해되는 사람이 많아요. 문인 중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를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쓰면은 당연히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뭐죠? 저희가 읽기 좋은 시, 읽어서 감동이 오고 공감이 오는 시들은 뭐예요? 다 정직한 이런 진실한 진정성 있는 이런 시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면 그것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지난번에 올바른 민족과학과 주체성을 갖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는 뭐예요? 우리가 맨날 술이나 먹고 가난하고 자기 밥벌이 못하고 문약한 이게 진정한 시인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바로 이 고관 대작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문어예요. 문어. 이 정치 투쟁을 치열하게 하고 그래서 귀양까지 가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글을 쓰고 이런 거예요. 내 시로 이 사적, 이 동명 왕편을 쓰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 이룩한 나라임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다. 이거예요. 우리 고려도 이 자주적인 나라다 이거예요. 맨날 이 중국의 이 식민 신화 국가가 아니고 이거를 이규보라는 시인이 주창한 거예요. 이게 문호예요. 나는 조선인이니 조선시를 쓰겠노라. 정약용. 조선시대 최고의 문인이잖아요. 정약용. 바로 이 시인이라는 존재가 이런 거다. 올바른 민족과가 이 주체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표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에서는. 이 정신없는 시인들 있죠? 그거 안 되죠. 다음에 창의력, 지도력을 갖게 한다 이겁니다. 삼국지 최후의 승자는 누구예요? 조주입니다. 조주.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자기 자식들한테 왕위를 물려줬잖아요. 나라를 세워서. 그런 정치가이자 군사 전략가였어요. 최후의 승자의 삼국지에. 근데 유일한 시인이에요. 삼국지에. 물론 자연시인들도 나오는데 이 삼국지 영웅들 중에서 유일한 시인이에요. 유일한 시인. 물론 제갈량도 굉장히 좋은 문장을 썼어요. 뭐 지금도 제갈량의 문장이 남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시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그때마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나 패했을 때나 시를 읊어요.
가을바람 서서히 불어오고 큰 파도가 용수치네. 끝없이 운행하는 해와 달. 시도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리고 자기 첫째 아들한테는 뭐예요? 자기 왕위를 물려줬지만 이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소식 있잖아요. 이 중국 문학사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조주나 조식 그 아들이나 실제 인물들이죠. 그 아들한테 항상 이렇게 해요. 아들아, 너 공부했냐? 시 공부했냐? 오늘은 어떤 문인을 만나서 무슨 시를 읊었냐? 이런 걸 해요. 시인 한 명은 10만 대군과 맞먹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조주는 뭡니까? 이 시를 알았기 때문에, 시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 시를 가지고 승리하나 지나 승리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처제는 영역이 있잖아요. 영토에 가가지고 영역에 가서 그 집, 그 고을에 뭐죠? 선비들을 불러서 같이 시를 읊습니다. 이를테면 이 대전이라는 동네 인물도 많고 문인도 많더라. 백성들도 다 착하고 그러니 우리 같이 이렇게 해서 잘 한번 이 좋은 나라를 이 백성이 고통 없는 이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시로 서로 이렇게 마음을 교류하고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게 사실 조주입니다. 바로 이 삼국지 최후의 승자인 조주 시인이었다. 바로 시인이었기 때문에 최후의 승자가 됐다. 이겁니다. 물론 그 삼국지를 쓴 사람은 문인이죠. 뭐 문인이기 때문에 뭐 조주를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 이 중국 문학사에서 조주와 그 아들 조식은 남아 있어요. 지금도. 창의력, 지도력을 갖게 한다. 아까 소개했던 마오쩌둥이라든가 오른쪽에 호지명도 있지만 아프리카 이 세네갈 이 생고르 대통령도 시인이었고 체코의 하벨 기억나시나요? 연세 되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죠? 이 극작가였어요. 이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이 기억나시죠? 좀 됐지만은 시인과 소설이었어요. 빅토르 위고 레 미제라블 아시죠? 이 상원 의원이 상원 의원.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 아시죠? 국회의원. 독일의 괴테 뭐예요? 독일의 무로 괴테. 우리 뭐 그 사람이 글만 쓰고 뭐 이랬을 줄 알죠? 천만에 맞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내각 주석 지금은 총리였어요. 재무장관도 했고 이렇다. 뭐죠? 이 창의적 지도력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제 시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르크스 아시죠? 우리 천년 동안 이 가장 영향을 준 서상적으로 가장 영향을 준 인물이 누구냐? 마르크스라고 그래요. 이 조사에서 가장 영향을 준 인물 마르크스라고 그래요. 시인이었어요. 200편의 시를 썼어요. 젊었을 때. 오바마 뭐 전전의 대통령이죠. 뭐 시를 좋아하고 시를 썼던 자기 백악관에서도 시회 우리 집은 시 낭송회 이런 것도 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젊어서 시를 쓰고 뭐 시집도 냈다고 그러는데 찾기는 어렵고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운명을 아름답게 한다. 시는 이거예요. 그래서 시를 많이 읽으면 운명이 아름다워진다 이겁니다. 이 청나라, 이 원매라는 사람인데요. 이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이 청나라는 뭡니까? 이 만주어, 이 만주어를 해야 되잖아요. 한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언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 공무원을 하는데 이 변방어로만 돌아서 이 북경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후반에 때려치웠어요. 때려치고 시를 많이 읽고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그야말로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당시에도 이 사람의 글이라든가 글씨라든가 이런 시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사실은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하여튼 운명이 이제 아름다워졌어요. 시를 많이 읽어서. 이분이 쓴 이 산문이 있어요. 그게 뭔가 당시 음식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책이 이 음식을 연구하는데 고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아름답게 한다. 창조적인 사람을 만든다. 스티브 잡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있죠? 핸드폰. 사실 이 사람이 한 거잖아요. 전화기에 컴퓨터를 실은 사람이에요. 최초로. 그래서 집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게 된 거거든요. 이 사람 뭡니까? 자기가 그랬어요. 내가 컴퓨터 일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프랑스로 가서 시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나는 시에서 아이들 떠올립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시를 읽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침대 옆에 항상 시집이 놓여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머리가 좋기 때문에 대학을 중퇴했어요. 뭐 시시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있는 인문학 강좌를 들었어요. 우리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사실 이 사람, 우리 지금 인문학 부문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기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조차도 사실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대학 공부가 시시하니까 인문학 강좌를 들었는데 여기서 푸꾸시를 배웠어요. 여기 매혹됐어요. 이 푸꾸시는 뭔가 이제 일본인이 가르치는 거 배웠는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맥 컴퓨터 소체를 실제 푸꾸시로 공부하고 디자인을 고안했다 그래요. 뭐예요? 푸꾸시 뭐예요? 푸꾸시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해왔던 거 아닌가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이미 저희들은 관심이 없죠. 그죠? 뭐 강좌 지금 하는 데 없잖아요. 뭐 학과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애플 아시죠? 이 스마트웨어 창조자 이 사람은 푸꾸시에서 이걸 착을 해서 창업을 해서 천재가 된 겁니다. 바로 시에 관심을 갖고 자기가 이 컴퓨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시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시가 바로 순수의 조짐이라는 월리엄 브레이크 시라고 그래요. 하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내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한 시간 속에서 영혼을 보라. 아, 어때요? 이 밑줄 친 것. 내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이게 뭐예요? 지금의 핸드폰이에요. 스마트폰. 너무너무 뭐예요? 우연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시는 뭐예요? 어디서 온 건가요? 이 월리엄 브레이크의 이 시, 영국인인데 이 화엄경 얘기예요. 화엄경. 동양의 불경, 화엄경. 물론 당시에는 이제 우리 동양의 서책들이 유행처럼 유럽에 번역이 되고 이렇게 했었죠. 스마트폰, 뭐 제가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그럽니다.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인문학 이 사람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문학 강의가 붐을 이루고 있는 거죠. 정의로운 사람을 만든다. 누굽니까? 체 게바라예요. 체 게바라. 이 사람 원래 뭐였습니까? 의사였어요. 의대생. 다 이제 졸업하고서 이제 졸업 다 하고서 이제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의사 되기 전에 남는 시간에 이 남미 여행을 했어요. 남미 여행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귀족 가문이니까 남미 여행을 오토바이 타고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이 굶어 죽는 사람이 이 가난한 거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남미에. 그래서 막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의사를 하면은 이 평생 수천 명 고치겠지만은 내가 혁명을 하면은 이 수억의 사람들 내가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전환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야말로 이 게릴라가 됐어요. 게릴라가 됐는데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이제 밀고로 죽었어요. 혁명에 성공하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혁명을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뭐 이렇게 또 혁명 전쟁을 하다가 밀고로 죽었는데 그 사람 배낭을 보니까 그 배낭에 69편의 시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필사한 것. 다른 사람 네루다라든가 이런 시를 필사하게 적혔는데 이 사람이 게릴라지만은 뭐예요? 혁명을 얘기하고 전쟁을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적혀있는 시들은 뭐예요? 다 사랑과 낭만에 관한 시예요. 뭐죠? 이 혁명의 목표가 사랑과 낭만이니까 사랑과 낭만이 인생의 목표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릴라 이런 이 전쟁을 하면서도 이 배낭 속에 이런 뭐 괴테라든가 보들레르
이런 책들을 놓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독서를 하고 시를 쓰고 글을 쓰고 그랬다고 합니다. 정의로운 사람, 염치 있는 시민을 만든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윤동주 이야기입니다. 이 윤동주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윤동주 하늘을 부끄러 한 점 부끄러움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표현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맹자, 맹자의 좋은 구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진심상 이게 보면은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윤동주는 자기 뭐예요? 자기 일가들이 사실은 유가였어요. 유가의 집안들, 서당 선생들이 모여서 집단 이주한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성장하면서 사서우경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맹자 필사라는 것도 지금 남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일가가 나중에 이 조선을 바꾸는 방법은, 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뭐 기독교뿐이 없다 그래요. 전부 기독교를 전환했지만은 사서우경은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 서시라는 시는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이 맹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한번 실제 맹자 진심상을 뒤져서 이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현실을 바라보게 한다 그겁니다. 문학은 비현실적이고 일상생활에서 일탈한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우리의 실제 살림살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의 시교육 이겁니다. 우리 시교육보다 외국에서 시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암송교육을 부활했고 오래전에 프랑스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낭송을 하게 합니다. 또 이슬람 자작시 낭송대회가 있어요. 또 루마니아 공짜 책축기 대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식 암송 교육 부활했어요. 2008년.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거를 억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화면을 정지시키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서도 이 중학교 볼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 외우기를 중시해요. 포에지 교육이 있어요. 매주 시 외우기 숙제를 냅니다. 6살 때부터 이렇게 합니다.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쯤 되면 좀 높아져서 몰레르 희곡을 보게 하고, 고등학교 때 가면 프랑스인이 좋아하는 까미, 이방인, 사르트르의 말, 앙드레의 말로 인간 조건 이런 것들을 읽게 하고, 대입 자격 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문학 수업을 받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고, 고등학교 콩쿠르상도 이렇게 제정을 해서 고등학생들이 심사를 해서 수상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이슬람, 저희 이슬람 굉장히 무시하고 그러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이슬람은 전통시 나바티를 가리킵니다. 지금도 일정 시간에 사원에서 매일 낭송되고 있어요. 뭐가? 코란이. 이 코란 자체가 대서사시라고 합니다. 뭘로? 시를 쓴. 노벨 문학상금보다 더 많아요. 이슬람 신앙송의 대회가. 그러니까 문학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아시겠죠? 이슬람 저녁 이 낭송 대회예요. 이 아줌마 사남매의 평범한 주부가 나와서 낭송을 해요. 상금이 15억 원이에요. 노벨 문학상금 13억 원입니다. 13억 원. 그러니까 이 시에 대한 자부심, 시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슬람 하면 뭐 테러, 뭐 극단 이것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부가 낭송한 시 내용이 뭡니까? 일부 극단주의 성직자들과 자살, 폭탄, 테러자들을 풍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 위협에 시들렸다고 그 뉴스가 나옵니다. 빌라덴도 시인? 맞습니다. 좋은 집안의 사우디 명문가 출신의 시인이에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운율을 잘 맞추는 숙련된 시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팝송처럼 그의 시를 녹음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의 시각, 기독교의 시각에서 봐서 그렇지 이걸 객관적으로 이 시각으로 이 세계를 볼 필요가 있다. 두바이가 이 사막에 이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두바이와 셰이크 무함마드는 시집을 끼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나라를 만들었느냐? 그건 국가 발상이 내 시적 상상력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 풍만 상상력으로 최대 최초 최고의 이 도전하고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그래서 최고층 빌딩도 하고, 또
이 문학상, 문학재 이런 것들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도 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문화부 장관이었다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들이 문화부 장관이었답니다. 아들도 시를 사랑하고 시집을 끼고 다니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루마니아의 공짜 책주기 대회 제가 이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보고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모방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제안을 해서 시집을 줍자해서 이 광화문에 한번 이 계획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년이네요. 11월 5일 광화문에서 시도시 서울 선언기념 시집을 줍자 행사를 서울시하고 한국작가회가 같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보령해변신학교 가까이 있죠. 여기에서도 우리 이제 전국 자자시 낭송대를 한번 해보자. 남의 시만 읽지 말고. 그래서 맨 처음 자자시 낭송대를 네, 그럼 소주병을 낭송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주병 공광규. 술병은 자네다. 자기를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간다. 빈 병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길가나 쓰레기장에서 굴러다닌다. 바람이 세게 불던 밤, 나는 문 밖에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나가보니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빈 소주병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광규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한 공광규 시인의 시를 읽고 쓰려는 당신에게 두 번째 장을 참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도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고 일창하게 강의하시는 내용을 보고 내용도 참 좋지만 열정이 참 좋으시구나 하는 느낌을 새삼 받았습니다. 이제 가을이 얼마 남지 않은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도 시 몇 편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책상 위에 노트를 펴고 한 편의 시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시가 완성되었을 때 그 작품의 수준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완성한 작품을 음미하고 낭송해보는 것도 이 가을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한 공광규 시인의 시를 읽고 쓰려는 당신에게 두 번째 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